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문화2의 제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의 주제는 문화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학습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문화의 개념과 문화의 특징, 문화를 보는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문화에 대한 태도, 이렇게 네 가지의 하위 주제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학습하고자 합니다. 자, 문화의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한민족이라 그래서 하나의 단일 민족, 한민족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같이 하는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개인, 김쥐는 개인이나 또는 내가 구성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왔는데, 그 자연을 변화시키기 위한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 뭐다?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다른 학자의 개념 정의를 보면,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률, 풍습, 능력, 습관 등 이렇게 많은 것들, 그 외의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복합체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어지는 뭐다?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뭐라고 얘기한다?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화는 단순한 가벼운 영역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풍습, 능력, 습관, 이러한 것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사고가 있나요? 그 생각을 갖게 된 그러한 배경, 그것이 문화가 될 수가 있죠. 이 문화의 어원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컨츄라, 라틴어 컨츄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컨츄라는 무슨 뜻이냐면 경작하다, 재배하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컨츄라에서 시작했던 문화, 그러니까 경작이나 재배는 어때요? 바로 거기에서 새싹이 돋고 열매가 돋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성숙하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문화도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딱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이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을 의미하게 되는, 이렇게 처음에는 경작하다, 재배하다의 뜻에서 이제는 교양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해석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존재이다. 오늘 왜? 삶의 양식,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양식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를 제외하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사회는 문화를 제외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문화하면 이렇게 표면 문화가 있고, 이쪽으로 먼저 합시다. 가시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문화. 이렇게 빙산으로 비유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역은 상당히 작고, 그 안에 수면 안에 감춰진 이 빙산의 전체 부분은 상당히 넓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적인 부분만 보고 문화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문화로서 비언어 규칙 영역이 있고 무의식적인 규칙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표면 문화부터 먼저 보면 표면 문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오감으로부터 인지되는 부분이 표면 문화다라는 거죠. 내가 봄으로써 알게 되고 내가 체험함으로써 알게 되고 내가 맛을 봄으로써 알게 되는 이러한 문화는 표면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쉽게 확인되고 공유되면서 변화도 가능하죠.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가시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되는 그 문화는 충분히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자, 그러한 문화를 표면 문화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비언어적 규칙 영역도 있습니다. 비언어적이라는 것은 굳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영역을 얘기를 하겠죠.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 어떤 예절이라든지 시간관념이라든지 행위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듣진 않고 보진 않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유추한다 그러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이 비언어적 규칙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목소리의 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영역을 비언어적 규칙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 바로 아래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만 생각하면 쟤는 지금 화가 났어, 쟤는 지금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개인적인 공간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무의식적 규칙 영역입니다. 무의식적 규칙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나 그냥 말 그대로 내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그냥 그렇게 되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이미 내 속에 또 하나의 나인 것처럼 그러한 영역이 무의식적 규칙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면에서 아주 깊숙한 곳에 먼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 태도, 철학, 종교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잘 바뀌지 않죠. 쉽게 잘 바뀌지 않는 영역. 그런데 내가 왜 그랬지? 기억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하나 나는 신앙이 두텁고 나는 철학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한 경우는 무의식적 규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쉽게 잘 바뀌지도 않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적, 공간적 상황에 따른 변화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 상황에 따라서 잘 바뀔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무의식적 규칙 영역, 종교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죠. 그러한 영역을 무의식적 규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같이 볼까요? 네, 공유성과 학습성, 축적성과 가변성과 전체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성은 문화는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나 특징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너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김진훈의 특징. 그러나 문화는 그 개인의 성향이나 특징이 아닌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통적인.
너가 그런 거는 성격이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집단의 문화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 그것을 공유성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공유성, 개인만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성질이 아니라 집단이 고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특성,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학습성입니다. 학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는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무의식적에 있다라고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태어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학습되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화는 선천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고 또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습득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어떻게 돼요? 변한다. 가변성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화는 어떻다?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습득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맞나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종교 하나를 갖더라도 어렸을 때 가졌던 어떤 종교 신앙심과 성장하면서 갖는 종교 신앙심의 깊이나 내용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처럼 문화는 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습득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축적성입니다. 계속 차곡차곡 어떻게 된다?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지식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는 것 같아요. 아니 15년째인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15년 동안 강의했던 대학 강의만 교과목만 해도 세보지는 않지만 거의 50과목에 가깝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는데 실제로 얼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과가 사회복지과만 한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이라든지 재활복지라든지 행정, 복지행정이라든지 다양한 학과에서 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강의를 할 때랑 지금 강의를 할 때랑 지식의 폭이 어떻게 돼요? 차곡차곡 쌓이면서 더 깊이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적성이란 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세대로부터 전승받은 문화의 후세대의 경험이 추가적으로 누적된다. 계속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던 것에 더하기가 되고 또 더하기가 되면서 좀 더 깊이성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그것이 전부 다 과거보다 그러면 현재가 더 좋은 문화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어떻게 된다? 우리 시대에서 후세대로 가면서 그 문화는 계속 축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축적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문화는 축적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축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세대, 다음 세대의 문화를 넘겨줄 때에는 어떤 것을 쌓아서 넘겨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것에서 좋은 것을 여기 얹어서 우리 후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에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여유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후세대에도 지속 가능하게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축적성의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쌓이는 게 어떤 것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문화는 어떻게 된다? 불변된 정체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엄한 것이 쌓이면서 차츰차츰 이전 부분은 사라지고 새로운 부분이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박힌 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탄탄하게 잘 박힙니다. 그런데 이 박힌 돌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굴러온 돌이 그 박힌 돌을 빼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축적성이 있어서 더 탄탄해짐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굴러온 돌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가변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끝으로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은 문화를 이루는 각 요소들, 문화는 하나가 아니라 지식, 관습, 예술, 철학, 종교 이러한 다양한 것의 총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따로따로 설명하다 보니 다시 이것이 하나의 체계로서 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김진훈의 삶을 따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김진훈은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진훈은 예를 들어서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하나로 전체성으로 묶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싸가지 없는 거랑 유사하네. 이것도 그렇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도 낱개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자세히 보면 그것이 통으로 하나의 어떠한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화의 특징,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가변성, 전체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미역입니다. 미역. 자, 미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을 하면 미역국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산모에게 미역국은 어떻다? 고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미역을 출산 후에 미역을 끓여 먹는 게 일반적인 문화이잖아요. 그런데 이주민 산모들에게는 모두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그 고기를 이렇게 칼칼하게 매콤하게 볶아서 먹어서 열을 확 내서 에너지를 만들라고 그렇게 먹는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문화만 강조한다 그러면 어때요? 네. 누군가는 그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서 이주민 산모에게는 고역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화를 보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보는 관점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다 동일한 관점, 동일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것을 바라볼까요? 가장 높은 빌딩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빌딩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관점은 높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총체론적 관점과 상대론적 관점과 비교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체론적 관점을 보면요. 문화를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화의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모든 문화는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보고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전봇대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다른 문화 요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이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강까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 김진훈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김진훈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특징이 없네요. 그죠? 특징이 없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정의할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정의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적어도 강의 내용에 들어보면 저분은 참 바쁘게 사는 사람이다. 적어도 또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봐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특정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김진훈을 해석하고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총체론적 관점은 사람을 이해한다?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화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외모만 보고 잘생겼어, 멋있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가 사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 철학을 가졌는지, 이러한 것을 전체로 살펴봤을 때 김진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생긴 것 같지 않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생긴 것 같지 않게 라는 것은 그동안 총체론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외모를 먼저 봤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외모와는 다르게 너무나 착했어. 외모와는 다르게 너무나 악했어. 이렇기 때문에 생긴 것과 같지 않게 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그것은 총체론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부분을 마치 그 사람의 전체라고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언어겠죠.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은 뭐다? 문화를 바라볼 때 그 문화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의 문화, 한 나라의 문화를 볼 때는 전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상대론적 관점은 뭘까라는 거죠. 상대론적 관점은 해당 문화가 처한 독특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제주 음식과 전라도 음식 뭐 이러한 음식을 적어봤는데 우리 제주도에 FM 라디오 방송에 뭐죠? 100마일 음식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00마일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에서 100마일 이내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이 강사님이요. 정말로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주의 음식이 그래서 그렇구나. 전라도의 음식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의 음식은 제주가 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주의 음식은 양념을 많이 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된장 하나 풀어놓으면 끝이야. 그게 제주도 음식이에요. 소금 풀어놓으면 끝이에요. 이게 제주도 음식이에요. 그만큼 제주의 음식은 참 볼품없어요. 양념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제주도 음식은 참 성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그 옛날에 풍부한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된장 하나로도 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설명한 것 중에 제주도에 오면 여러분들 조금 비싸게 드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림.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이게 상대적으로 다 그냥 조림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세잖아요. 그런데 이 조림, 제주도의 조림 음식은 다른 음식에 비해서 간이 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했는데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100마일 밥상이군요. 100마일 밥상에 거기에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의 얘기로는요. 이 조림 음식은 아마 전라도 쪽에서 제주도에 많이 와서 생활하다 보니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넘어온 분들에 의해서 조림 문화가 발달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라도 쪽, 이 서해안 쪽은요. 뻘이 많기 때문에 그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을 많이 조금은 세게 해야만이 비린내를 상쇄시킬 수가 있어서 간이 일반적으로 좀 센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는 단순한 음식인데 전라도 분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이 조림 문화가 어때요? 전라도의 간이 센 문화가 이 조림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 확 와닿더라고요. 확 와닿아요. 그건 뭐예요? 상대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니 제주도의 음식이 왜 이런지, 그리고 그 중에서 조림 음식은 조금 제주도 음식과 조금 결이 다른데 전라도 분들이 오시면서 전라도에서 일반적으로 조리했던 그 방식이 많이 묻어났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은 뭐다?
상대편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이 상대론적 관점이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비교론적 관점은 뭘까라는 거죠. 비교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비교한다라는 것은 둘 이상 있을 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두 지역 이상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각각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을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 이 세상에 인간은 김준우 뿐이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큰 사람이야 라고, 175밖에 안 되는데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비교할 사람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아주 작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김진훈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문화 간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수저로 먹는데 옆 나라도 수저로 먹어. 그러면 이거는 약간 동양은 이런 수저로 먹는 문화이구나. 이렇게 약간 보편성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다. 왜? 비교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좀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겠죠. 나 혼자라면 내 얼굴이 큰지 내 성격이 좋은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면 김준우의 성격은 어떻다? 김준우는 키가 크다? 저는 얼굴이 좀 작은 편인데 인정? 네. 아무튼 얼굴이 작다. 뭐 이렇게 정의 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상대론적 관점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비교론적 관점은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객관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언어가 비슷하지만 총체론적, 상대론적, 비교론적 관점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화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잘 활용해서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문화 절대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문화 절대주의에서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문화가 절대적인 거야. 우리 문화, 너희 문화, 어쨌든 문화가 절대적인데 그 중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김준현이 속한 문화가 최선이야. 우월하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가 좋은 문화야. 너희 문화는 우리 문화보다 나빠라고 판단하는 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우리 문화는 절대적이야. 이게 좀 더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적 제국주의가 되겠죠. 문화적 제국주의는 어떤 거예요? 어떤 정복이라든지 정치적 식민화 과정에서 다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평가절하하여서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회에 강요하는 것. 이것을 극단적인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지배 사회의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민족, 단일민족, 백인민족 이러한 단어들이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국제결혼이 성행될 때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의 문화가 최고인 양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강요하지는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화사대주의입니다. 문화사대주의는 뭐냐면 특정 사회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게, 나의 문화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화를 동경, 숭상하면서 자신의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것을 문화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순기능으로는 외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문화를 동경하기 때문에 외래 문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자신의 문화를 과소평가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주체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역기능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문화사대주의.
만약에 이것을 억지로 짜맞춘다 그러면 우리는 일제시대에도 이러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나라가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침략을 당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침략한 나라의 문화를 좋게 얘기하고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 사대주의에 속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서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어때요? 다양한 사회의 문화를 말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문화를 그 사회의 고유한 환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제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를 한다 그래서 누가 더 높다, 낮다 이것의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주의점은 뭐냐면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특정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피하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럼 보편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자유, 생명 존중, 평등, 이러한 것은 누가 봐도 보편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래, 그 문화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문화 상대주의에 의하면 그것도 그 나라의 색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문화까지도 우리가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분명한 보편주의의 성향을 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의 주의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짧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 도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민족, 백이민족 등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한민족, 백이민족이라는 이러한 사상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다문화를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문화 중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